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저개발 국가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도 깊게 다뤄졌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정상회의에서 부정부패는 암적인 존재라며 각국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에 따라 특히 역외 기업들의 경우 실소유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반부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 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부정부패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에서 교육이나 교량 건설 등에 투자돼야 할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도둑을 맞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금융기관에도 이처럼 숨겨진 자금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른바 파나마 문서 폭로 과정에서 조세 회피 등 21만 개의 업체의 절반가량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앞서 어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 국정 운영을 이어갈 내각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정부를 맡은 뒤 발표한 첫 성명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사업 환경들을 개선하고 정부 예산의 재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그러나 테메르 정부의 새로운 내각 인사들은 나이 많은 백인 남성들 일색이라며 흑인들과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는 등 브라질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공군 장성인 로리 로빈슨 대장이 오늘 여군 최초로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우주항공사령관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로빈슨 대장은 앞서 지난달 사령관 지명자로서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는 국방부의 성스러운 책무이자 제1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로빈슨 지명자는 또 미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이중 위협, 즉 국내외 자생적 폭력 극단주의자들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마약 밀매 등 범죄 조직들로 인한 위협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오늘 정부군과 쿠르드 반군이 충돌해 양측에서 14명이 숨졌습니다. 하카리주에서 발생한 이번 충돌로 정부군은 당초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그 뒤 헬리콥터를 현장에 출동시켰다가 기술 결함에 따른 사고로 2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터키가 불법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반군 요원들도 6명 사망했습니다. 앞서 디야르바키르 지역에서는 어제 4명의 쿠르드 반군 폭탄 제조범들이 사망했다고 터키 내무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보안 관리들은 반군들이 트럭에 폭탄을 싣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거주 지역이 또다시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어젯밤 무장괴한 3명이 시아파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발라드 마을의 한 커피숍에 총격을 가한 뒤 자살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발라드 지역에는 최근 경비가 크게 강화돼 왔지만
공격범들은 경찰 검문소 3곳을 무난히 통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아직 공격범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앞서 지난 이틀 동안 바그다드 일대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최고 군사령관 무스타파 바드레드 다인이 시리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시리아에서 활동하던 바드레드 다인이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드레드 다인은 지난 2008년부터 헤즈볼라의 최고 사령관을 맡아왔으며 그에 앞서 지난 2005년에는 라픽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등 21명을 암살 기도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돼 기소됐었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러나 이를 부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무기와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UN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구시대적 정세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당 대회가 끝난 후 관영 매체를 통해 말리마 속도 창조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북부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인 콩고 민주공화국에 무기를 제공하는 한편 군사교관을 파견했다고 UN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UN 안보리결의 위반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 무기를 제공하고 대통령 경호와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군사교관을 파견했다는 내용의 UN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명의 전문가들이 12일 UN 안보리에 제출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콩고 군부에 권총을 공급했으며 훈련교관 30명을 보냈습니다. 보고서는 콩고 군 관계자와 경찰이 북한제 권총을 가지고 있다며 콩고 수도 킨샤샤의 암시장에서도 같은 종류의 권총이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제 권총은 2014년 초 콩고 서부의 항구 도시 마타디를 통해 들여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거나 훈련 교관을 외국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콩고 또한 무기 등의 거래가 있을 때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과 콩고의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콩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는 과거 이 나라의 콩고 대통령 동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국제 정세 인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안기관을 앞세워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이 36년 전 과거 6차 당대회 당시와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13일 북한 7차 당대회 종합평가 자료에서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밝히고 북한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한 가지 예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동맹 운동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비동맹 국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일치된 행동으로 반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을 꼽았습니다. 비동맹 운동은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80년 6차 당대회 때 강조한 것이어서 김 제1위원장의 국제정세 인식이 36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통일부는 분석했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제국주의의 내정 간섭으로 비난한 것도 구시대적 사고를 노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앞으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습득을 막고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안기구를 동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년을 혁명의 계승자로 강조하면서도 청년을 포함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안기구를 내세워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는 김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사법검찰과 안전보위기관 일꾼들은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적발 분쇄해 사상과 제도, 계급진지와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주목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김 제1위원장이 향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국방위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바꿀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제1비서에 오른 김 제1위원장이 이틀 뒤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만들어 차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최고 지위를 만들어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통일부는 당 요직 인선과 관련해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235명 가운데 55%인 129명이 새로 뽑혔고 나머지 106명은 재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국이나 정무국 등 주요 정책결정기관 선출은 일부 고령자 퇴진과 권석 보충 등으로 변화를 최소화한 반면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은 과반을 교체해 급격하게 세대 교체를 단행할 경우 빚어질 기존 세력의 반발을 막고 향후 신진 세력의 승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김여정과 조용원 당 부부장 등 측근 세력의 중앙위 위원 선발도 향후 주요직위 선출을 위한 포석으로 봤습니다. 반면 중앙군사위원회의 규모를 17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한 것은 군종과 병종 사령관들을 중앙군사위에서 제외해 군 지휘와 작전체계의 간소화와 일원화를 도모한 때문이라며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된 데 대해서는 군의 역할 축소와 당의 역할 강화를 의미한다며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차 당대회에서 평소 입던 인민복이 아닌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나타난 것은 새로운 개혁을 알리는 신호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학센터의 쿠르바노프 소장의 발표 내용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러시아 상트페르트부르크 대학 한국학센터 소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차 당대회에 양복을 입고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새로운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르바노프 소장은 1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사회와 한반도 통일 전망 그리고 북한 내부 개혁 가능성을 토론하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4년간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고 훈련받아온 김 제1위원장이 한 손엔 핵, 다른 한 손엔 미사일을 쥐고 이제는 새로운 경제개혁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984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당시 구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양복을 입었으며 그 뒤 북한에선 내부 개혁과 경제 개혁 등 여러 개혁이 시작됐는데 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소장의 설명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김일성 거의 1984년 그런 소련과 동부 유럽
방문하고 나서 양복을 입고 나서 그렇게 다시 북한에 귀국한 뒤로 바로 그때는 그 우선 소련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들 그리고 통제가 풀리게 됐고 또한 김일성의 이런 그 합작회사라든지 이런 그 외국 회사들하고 각종 그런 활동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꼭 뭔가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로 최초로 하는 경제 지도는 군사 지도 아니라 경제 분야에 주도했고 또한 이런 그 양복 입고 나타났으니까 진짜 할아버지처럼 분명히 이런 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항상 북한은 무슨 그 배경이라든지 조상화라든지 뭔가 좀 그 생김새 아니면 옷차림 항상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르바노프 소장은 김 제1위원장이 13일 당대회 후 첫 공개 행보로 기계설비 전시장을 시찰하며 양복을 입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일 7차 당대회에 짙은 남색 바탕에 세로 줄무늬 양복에 은색 타일을 메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으며 13일 기계설비 전시장 시찰 때에도 양복을 입었습니다. 구르바노프 소장은 이어 김 제1위원장의 권위의 기본은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주는 선군의 장군이며 군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영원한 적이 필요한 만큼 한반도의 긴장감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시작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과 같이 가난한 나라에는 제재보단 대화와 설명,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주민은 몰라도 그 외 다른 지역 주민에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다 북중 국경 지역은 외부 검열이 불가능한 만큼 제재의 효과가 더더욱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구르바노프 소장은 북한 내부 개혁 가능성과 관련해선 구소련을 무너뜨린 핵심은 서양 팝송 문화와 청바지 문화였다면서 북한에도 외부 문화와 사상이 파고 들어간다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선 일반 라디오가 여전히 사상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구소련의 경우에도 해외 문화를 소개하고 소련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외부 현실을 접할 수 있는 라디오가 변화의 강력한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르바노프 소장은 북한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란봉 악단과 같은 북한판 걸그룹을 만든 게 그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르바노프 소장은 아울러 북한 내부 개혁을 바란다면 평양이 아닌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리고 젊은 세대 문화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외부 세상을 소개해 깨닫게 한다면 북한도 구소련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경제에 달려있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이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스 국장은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권 내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지난 30여 년간 북한 지도층과 체제를 연구해온 미국 전문가입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했는데 굳이 7차 당대회를 열어서 위원장 직함을 차지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When you come out of a mourning period after the death of a leader, it's usually around 3 years or so. 김정일 시대에도 그랬지만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사망 후 3년 정도를 권력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가 지나면 새 지도자가 등극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체제 초기인 1998년에도 국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의 새로운 법과 규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는 한편 중요한 인물들에게 당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직도 100%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몇몇 조치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몇 년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안경과 양복을 입고 나와 연설을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Everything about this Congress and really everything about the way that Kim Jong-un has been portrayed.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디어에 등장해 김일성 시대를 보여주는 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연설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건 김정일이 아닌 김일성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에겐 자연스러운 국가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통성의 원천이기도 한 김일성 시대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인민들의 향수를 되살리면서 이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정통성을 더해주려는 시도를 했다고 봅니다. 노동당 위원장 직함도 김일성이 1949년부터 1960년대까지 쓰던 겁니다. 당 대회를 계기로 세대 교체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세대 교체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89살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그대로 있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That would suggest to me that this is a measure, a stepping stone to the eventual consolidation process. 천천히 세대 교체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권력 통합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며 앞으로 1, 2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구시대 인사들을 모두 기용했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과 권위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새로운 인물만을 대거 등용시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잠재적인 위험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일종의 절충을 해서 기존 인물들을 상층부에 그대로 두면서 2014년부터 보이기 시작한 새로운 인물을 기용했다고 봅니다. 북한은 노동당에서 비서국을 없애고 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Executive Policy Bureau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which does seem to have replaced the Secretariat. 정무국의 신설과 비서국의 폐쇄가 김정은의 권력을 키울 수 있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무국을 통해 당 기구를 정부 기구와 더 밀접하게 만드는 걸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Ultimately, what North Korea wants to do is to be able to engag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조건 없이 미국 한국과 관여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군사회담을 하면서 외교에 집중해 2013년과 2015년 사이 노력했던 경제 살리기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한반도 내 긴장을 높여 미국과 한국을 전략적 인내에서 멀어지게 하고 경제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이들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지 혹은 유화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올해 안에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Well, that will tell us a lot. I mean, if they do, I mean, we could go either way here. I think the decision.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략 계산에 의해 나온 결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또는 한국과 관여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북한이 이러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통한 긴장 증대가 그런 목표를 이룬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 상황, 이를테면 야당이 제1당이 된 선거 결과를 고려해서 북한이 유화적인 대남 정책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은 이번 당대회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The relations are still strained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Kim Jong-un is yet to go to.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북한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후진타오 등 과거 지도자들과는 달리 양국 관계가 냉랭한 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당대회 축전을 보냈지만 동지라는 호칭을 빼면서 북한에 대한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핵화상 금지 조약 복귀를 평화협정과 맞바꾸는 아이디어를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중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Fixing the economy.
he has got to show some sort of progress on the economy. I believe that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경제를 살려야만 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환난을 겪는 등 부담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 내 갈등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국제사회에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안에 유화적인 정책이든 벼랑 끝 전술이든 그들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려 할 겁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약 8개월 남았습니다. 북한이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권을 어떻게 볼까요? I think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s really pretty much given up on the Obama administration.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 그들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접근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앞으로 클린턴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은 현재의 정책과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와일드 카드에 해당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자세를 경험하던가 혹은 잠재적인 협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북한이 현 오바마 정부와 거래를 할 뜻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 국장으로부터 제7차 당대회 이후 북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북한에서 36년 만에 당대회가 열렸지만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는 주지 못했다고 탈북자들이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를 과시하는 대관식 행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역에 3,467명의 당대표들을 동원해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4일간 화려하게 거행된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 36년 만에 열린 당대회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북한 인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사였다고 탈북자들이 평가했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은 일반 주민들도 오랜만에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과 정책이 제시될 것을 기대했지만 김정은의 개회사 등을 봤을 때 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36년 만에 열려서 최대한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은 못 나와도 적어도 8, 90대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기남 선전비서, 최태복 상임위원회 의장 이런 노 세대들을 좀 밀어내고 젊은 세대들로서 우선 인사교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이 그야말로 셀프 대관식에 불과했고 인민들은 하나의 구경거리만 잠시 지나간 그런 격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안찬일 박사는 특히 지방인민들이 이번 행사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 자체가 화려하고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불꽃놀이니 군중무용이니 나름대로 문화행사도 많이 했지만 그건 평양에서 그들만의 축제고 축포였지 지방인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북한의 대외보험총국에서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광진 연구위원도 이번 당대회가 일반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잔치입니다. 사실 북한 지도부 김정은에게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잔치였죠. 대참가자들, 대표자들에게 큰 선물과 상을 내리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시작의 이제 대관식 그런 세리머니였는데요. 일반 주민들은 빛 좋은 개살구나 같죠. 북한 경제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비전이나 달라질 수 없는 그런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김 연구위원은 6차 당대회 때는 경제 전망 10대 목표가 발표돼서 주민들 사이에 경제 발전과 국가 지도부, 사회 전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는 구체적인 경제발전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핵개발 입장을 밝힌 것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경색, 남북관계의 경색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더 전개될 겁니다. 그런 이제 북한 상황이라면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또 인민생활 향상이나 경제 문제 해결에는 다 마이너스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도 피부로 이제 체감하겠죠.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최수경 씨도 일반 주민들의 당대회에 대한 반응이 싸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건 아니고 인민생활이 올라간 건 아니고 본인이 당위원장 된 게 끝이니까 아마 주민들이 반응이 아주 싸늘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탈북 남성 앤드루 김 씨는 일반 주민들이 당대회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는 흥미롭지도 않고 당대회가 사실은 왜 지금까지 잘하면서 당대회를 목격했고 해왔고 당대회에서 했던 그 기본 사상 내용들이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 동일해. 탈북자들은 이에 더해서 북한 당국이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벌인 70일 전투로 일반 주민들이 큰 고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대관식에 올릴 선물과 업적을 마련하는 전국민 착취 전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2일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7시 경기도 김포시 월곤면 용강리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서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발전의 선결 조건으로 전력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북한의 발전량이 한국의 24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발전량이 한국의 1970년대 말 또는 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은 한국개발원의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은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라는 논문에서 2013년 북한의 발전량이 221억 킬로와트아워로 같은 해 5,171억 킬로와트아워를 기록한 한국의 24분의 1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북한의 발전 설비 노후화와 설비 불량 등 해묵은 문제들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체제의 비효율성과 핵과 미사일 보유 정책에 따른 군사적 긴장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은 논문에서 화력발전이 정체된 북한의 현 상황에서 수력발전이 전력 생산을 늘리는 주 공급원이지만 2000년대 이후 늘어난 90만 킬로와트의 수력발전 설비가 노후화되면서 효율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전력 사정은 2000년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7차 당 대회에서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선결 조건이며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그 해법으로 발전소 생산 공정과 시설에 대한 정비 보강과 기술 개선을 다그쳐 설비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력 생산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의 제안이 북한이 추진해온 발전소 전력 증산이나 송배선 선로 보강을 통한 전력 손실 줄이기,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절약 독려와 같은 기존 정책 기조와 다를 게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소를 늘려 짓는 방안도 화력발전소의 경우 원료가 되는 석탄의 중국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정체 상태에 빠졌고 수력발전소 또한 낮은 토목기술 수준과 장비 부족 때문에 난림 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이나 한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핵협상 결렬 등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윤 연구원은 따라서 지금의 북한으로선 자체적으로 전력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외부와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북한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은 북한이 핵을 하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든 남한과의 협력을 하는 방법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김정은 시대 들어 2013년에 자연에너지법, 2014년엔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력 산업의 비효율과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7차 당대회가 끝난 뒤에 말리마 석도라는 신조어가 북한에 등장했습니다. 천리마 석도, 마식령 석도에 이어 경제 강국 건설을 독려하기 위한 대중동원 구호로 보이는데 북한 안에서 새로운 속도전 구호로 자리매김을 할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7차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에게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말리마 속도 창조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방송 내용입니다. 말리마 속도 창조운동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라는 천리마라는 용어를 앞세워 속도전을 펼쳐왔습니다. 속도전은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자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천리마 속도, 김정일 시대에는 희천 속도가 각각 등장했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마식령 스키장 건설 당시 마식령 속도라는 표현을 처음 쓴 후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박사는 북한이 어려운 경제 사정을 해결하려고 말리마 속도 창조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 나왔다고 분석합니다. 국제적인 고립 상황 그리고 더 나빠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제 자강력이라고 하죠. 요즘은 과거에는 자력 경쟁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자생력, 생존 능력 확보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필요할 겁니다. 북한 당국에 이제 필요하겠죠. 북한의 속도전은 한때 놀라운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이 60년대는 노동을 통해서 김일성이 강선 제강서 와서 여러분의 8만 톤의 강철만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그때 근로자들은 제대로 밥도 먹고 용광로도 있으니까 와서 불을 떼서 12만 톤을 생산해가지고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천리마 운동으로 일어나온 북한의 경제는 1960년대 말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심각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도입된 몇몇 다른 속도전 운동도 무너지는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안찬일 박사는 특히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속도전과는 달리 북한 현 정권의 속도전은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속도전이라는 게 원래 70년대, 60년대 속도전은 나름대로 빨리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속도전하면 날림의 대명사가 돼버렸고 가까운 비근한 신뢰로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가 지금 구멍이 숭숭 났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최영희가 혁명과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술이 다 낙후된 북한에서 속도전은 곧 날림공사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새로 들고 나온 말리마 운동이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결코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전투, 그런 이제 경제 고통이고요. 안찬일 소장도 북한 내부에 퍼진 시장화 경향들 때문에 새로운 속도전 운동인 말리마 운동이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라는 게 거의 장마당 경제로 이전된 상태에서 무슨 돌격대다, 뭐 천리마 운동이다 이런 대중동원 방식의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찬일 소장은 또 공장, 전력, 기계 등 산업 기반 시설이 부족한 여건에서는 말리마 운동 같은 노력 동원이나 속도전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땅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늘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실향민들은 그 그리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북 5도위원회에서 해외 6개 지역에 살고 있는 실향민 192명을 초청해 고국 방문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전쟁기념관. 하나라도 놓칠세라 설명을 듣는 눈빛이 진지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6개국 23개 지역 이북 도민들인데요. 이북 5도 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이북 도민 192명을 초청해 고국 방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짧게는 2, 3년 만에, 길게는 몇십 년 만에 고국을 방문한 국외 이북 도민들은 현충원과 판문점, 제3땅굴, 청와대와 여러 산업 현장, 그리고 이곳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의 안보 현실과 달라진 모습을 두루 둘러봤습니다. 이북 5도위원회 함경남도 사무국장 허남식 씨입니다. 해외 거주 이북도민 고국 방문단 초청 행사입니다. 원적을 이북에 두고 해외 거주하는 이북도민들이 현장에서 기여가 큰 사람 기준으로 선별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북도민 활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선별했습니다. 국외 이북도민 고국 방문단 초청 행사는 지난 1996년에 처음 시작해 해마다 열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 3,900여 명의 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북도민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해외에 홍보함으로써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국가 간, 통일 간 이런 정신을 후계 세대에게 알려주고 또 남북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방문단 대부분이 연령대가 높은 탓에 긴 비행 시간이 녹록지 않았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온 한 70대 이북도민은 30시간의 여정을 거쳐 고국에 도착했습니다. 힘들어서 지금도 좀 쉬느라고. 평안남도. 순안. 그래서 이북도민에서 보내줘서 지금 여기 왔어. 그럼 다 만나봤지.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 됐어. 우리 한국이 참 좋아. 1세대뿐 아니라 이북도민의 자녀나 손자, 손녀까지 북한 땅에는 가본 적 없는 세대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온 전경희 씨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북한 땅에는 가볼 수는 없지만 판문점 등을 돌아보면서 할아버지의 고향인 개성 땅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글쎄 할아버지시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갖고 얘기 들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자손이니까 그 판문점하고 그쪽에 땅굴도 들어가보고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와서 보니까 둘러보고 하니까는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중요성 또 이거 분단의 아픔 같은 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동진 씨는 황해도 재령이 고향입니다. 비록 고향 땅에는 가볼 수 없지만 오랜만에 방문한 고국의 모습이 신기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78입니다. 고향이 저 황해도 재령. 이번에 22차 고국 방문단에 신청해서 왔는데 한국이 참 너무나 발전해서 좀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아주 사람들이 친절해요. 나는 그 놀랐어. 국정원에 가도 그렇고 또 뭐 같은 조그만 식당에 가도 그러고 좌우간 이렇게 참 변천하고 발전하고 아주 친절하니까 이런 그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아마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또 저렇게 핵실험을 참 저렇게 하고 하니까 안보에 좀 더 욕 좀 둬야 될 것 같고. 미국 아틀랜타에 사는 이동춘 씨는 황해도 해주 출신인데요. 고향을 떠나올 당시 고향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입니다. 그 해방될 때 국민학교 3학년
10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8살이에요. 그 다음에 월남했어요. 옛날 생각 다 나고 뭐 집이 어디고 해주 시내가 어떻게 생기니 다 생각나요. 그 해방 나올 때 정저부님, 조부님, 부친님 4대가 살았는데 1대, 2대는 그냥 계셨고 아버님 우리가 3대, 4대만 나왔어요. 그때 조부님은 80이 넘었고 그러니까 우에 2세대는 그냥 젊은 사람들 가서 잘 살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개명하셨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가 뭐라는 걸 알고 계셨어. 해방되면서 너희는 빨리 가서 살아라.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덕에 우리는 고생을 안 했죠. 1.4.5태 때 나온 게 아니고 해방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뭐 38선이 있어도 뭐 있으나 마나 그냥 새벽에 걸어 나왔어요. 그리운 고향에는 가볼 수 없지만 고국에 방문해 한국의 발전상을 둘러보고 통일에 대한 생각도 함께 나눈 해외 거주 이북 도민들인데요. 192명의 방문단들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다시 고국을 떠났습니다. 이북 5도 위원회는 내년에도 해외 거주 이북 도민들의 고국 방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북 5도 위원회 함경남도 사무국장 허남식 씨입니다. 판문점, 땅굴, 국가정보원, 청와대, 전쟁기념관 이런 여러 행사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도민들이 서로 하나 되는 화합하는 그런 모습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행사는 매년 1회 5월 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제품을 만든 회사에 대한 퇴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또 새로운 피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죠. 이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옥시로 대표됐던 이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옥시가 사용했던 것보다 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쓴 살균 제품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세퓨라는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인데요. 이 옥시보다 4배 이상 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보건당국이 제품 판매 중단하고 회수를 했던 2011년 중순까지 1년 정도 판매가 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다시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이고 또 어디까지 안전한 것인지 이 한국 사회의 안전 가치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도 많은데요. 독성이 더 강한 살균제라면 피해자도 당연히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의 살균제보다 4배나 강한 독성. 그런데 인체 무해 기준으로 따지면은 무려 160배가 강한 살균제였습니다. 네. 검찰 조사에 따르면은 옥시로 인한 확인 피해자는 사망자를 포함해서 모두 177명이고요. 새롭게 밝혀진 이 세퓨 살균제 제품의 피해자는 사망 14명을 포함해서 모두 27명입니다. 왜냐하면 80% 이상 점유율로 사용자가 많았던 옥시 살균제에 비해서 이 세퓨라는 제품은 판매량이 그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인데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지고 5년 만에 밝혀지고 있는 이런 사실에 제품의 판매에 그 인허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전을 관리해야 할 정부가 정확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던 대학 교수가 지켜야 했던 책임과 윤리의식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목소리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이 최악의 화학물질 사고, 이번 사태는 안방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태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화학물질을 사용한 다른 생활용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늘 쓰던 제품이라면 그냥 사게 됐던 여러 생활용품들, 제품 포장지에 찍힌 성분을 꼼꼼히 살피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들보다 앞서서 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할인 매장 등 유통업체들도 먼저 나서 이 제품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챙기고 있지만 믿고 써왔던 제품으로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지금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량이 모두 뚝뚝 떨어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탁할 때 쓰는 표백제, 네. 습기를 없애주는 제습제, 방향제, 탈취제 등이 있습니다. 세균을 잡고 벌레를 잡기 위해 썼다가 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최근에는 화학용품을 대체하는 그런 천연 원료를 만든 친환경 제품 수요가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식초와 레몬 성분을 사용한 세정제가 등장하고요.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소독제, 악취 제거제, 심지어 식용유와 양잿물로 만든 비누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카 바이러스라는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정말 모기를 잡는 살충 제품이 많이 팔리는 시기입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 걱정 때문에 이런 살충 제품 구입을 해 놓으려던 사람들의 마음 지금 좀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 믿고 산 제품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5일이 한국의 스승의 날이라고 하죠.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감사를 표하는 날일 텐데 요즘 스승의 날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네. 기념일 그 날이 몇 번 바뀌기는 했지만 1965년부터 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한 만큼 의미가 아주 큰 날입니다. 보통은 스승의 그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드리고요. 어버이 은혜와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스승의 날 기념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껏 감사를 표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스승의 날 행사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혹시 있을 수 있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감사를 표했던 그 학생들의 작은 정성이 어느새부터인가 일부 부모들이 관여하는 촌지 또 고가의 선물이 오가면서 그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금지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네. 이 적용 대상에 교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있을 수 있는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분위기가 며칠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고요. 올해 스승의 날은 15일,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은 일요일인데 예년 같으면 금요일인 오늘 학교별로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예 스승의 날 현장 학습을 나가버린다든지 학생들에게 그럴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와 함께 별도의 학교 행사도 피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배웠었는데요.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군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요즘의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궁하면 구하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연 학교들이 있어서 더욱 화제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생각해보고 편지를 써보내는 그런 행사를 연 학교가 있고요. 점심시간에 초등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선생님의 밥을 퍼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던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의 반짝반짝 상, 스승님께 드리는 상을 준비한 어느 중학교 학생들의 스승의 날 행사 소식이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분위기의 스승의 날 행사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요즘 한국 어린이들 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개념의 스승의 날 행사가 정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날마다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으며 또 행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에 꽃 한 송이씩을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안아주고 사랑해 힘내하면서 학생들을 반기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또 스승의 날의 참 스승은
선생님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이라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 행사를 열고 있는 학교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상추도 가져오고 밥도 가져오고 해서 점심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그 스승의 날 행사들 지금 듣고 보니까 참 훈훈한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뉴스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학교 현장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연합이 전국 교사 3,600여 명에 물어본 선생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될래요 였고요. 네. 스승의 날 제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널 믿는다, 넌 할 수 있어, 사랑한다, 힘들지, 힘내라 였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감사와 격려 참 흐뭇한 말들이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자리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매년 5월 11일을 베트남 인권의 날로 정해놓고 이 나라의 기본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최근 워싱턴에서 제20차 연례 인권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인권 문제에 관련된 올해의 여러 가지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법률 개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에 근거한 통치, 표현과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장애자 권리, 다국적 협력, 우려되는 개인 사항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 문제 담당 톰 말리노우스키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지난해 베트남에서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종교와 정치적 견해를 밝히다 체포나 기소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우스키 차관보는 그러나 최근 있었던 평화로운 반체제 인사들의 기소에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은 이번 사건과 오래된 우려 사항들도 해결돼야 한다는 희망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거론한 우려 사항 중 하나는 반국가적인 선전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작년 12월 구옌 반다이 인권 변호사가 체포된 사건입니다. 구옌 반다이 변호사는 2007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끈 사건은 블로거 구옌 후빈의 징역형입니다. 구옌 후빈은 지난 3월 자유와 민주주의를 남용해 국가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 베트남은 7명의 운동권 인사들을 기소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베트남은 약 100명의 정치범을 구속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양심수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베트남의 법들이 자국의 헌법에 맞고 국제적인 약속을 준수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리노우스키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기본 인권에 대한 문제는 미국 베트남 관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